76살의 박술래는 아침 8시 아파트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 슬리퍼를 신은 채 낡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죠. 흰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겨 있었고 등은 조금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5달 만에 돌아온 곳은 바로 자신이 30년을 살아온 집 천일호였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술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타일 바닥을 긁었어요. 천일호 문 앞에 멈춰선 그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넣었어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돌렸죠. 역시 들어가지 않았어요. 술래는 한 발 물러서서 문번호를 확인했습니다. 1001. 틀리지 않았어요.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웃음소리였어요. 그리고 낯선 여자의 발소리. 술래의 손이 도어락 위에 얹혔습니다. 그대로 멈췄어요. 그녀는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았어요. 그저 캐리어를 복도 벽에 기대어 세우고 그 옆 차가운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요양원 슬리퍼 발끝이 자신의 집 문을 향해 가지런히 놓였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였죠.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보다 훨씬 전 28살의 나수진이 이 집에 처음 며느리로 들어오던 날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이 복도에 쌓여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박술래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문 안쪽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술래는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으로 복도 냄새가 스쳤어요. 오래된 시멘트와 누군가 아침에 끓인 된장찌개 냄새. 바로 그 된장찌개 냄새가 20년 동안 자신이 매일 끓이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술래의 손이 무릎 위에 내려왔습니다. 가만히 놓였어요. 그녀는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관절이 굵어진 손가락, 거칠어진 손등. 이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며느리의 방 청소까지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그 며느리가 이 집을 남에게 내줬습니다. 20년의 무게가 이 복도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웃집 남자가 출근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술래를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누군가의 할머니가 복도에 앉아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바빴던 것이겠죠. 술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집 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녀는 이미 절반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봄이었습니다. 햇살이 천이로 거실 바닥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날이었어요. 갓 혼인 신고를 마친 28살의 나수진은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시어머니 약을 종이컵에 담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었습니다. 작은 알약들이 컵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어요. 수진의 표정은 단정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술래가 소파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 쪽으로 시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약과 물을 쟁반에 얹었어요. 조용히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 옆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술래는 말없이 약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쟁반을 수진 쪽으로 밀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잘 챙겨줬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쟁반을 들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이컵을 손 안에서 천천히 구겼어요.
구겨진 컵이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그날의 전부였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해도 똑같았습니다. 약을 세고 쟁반을 들고 쟁반을 받고 종이컵을 구기는 일이 20년 동안 반복됐어요. 수지는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시어머니가 아픈 날에도, 자신이 몸살로 쓰러진 날에도 약만큼은 제 시간에 챙겼어요. 동네 사람들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참 대단하다고요. 효부라는 말도 들었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방 창밖으로 봄이 오고 여름이 가는 것을 혼자 바라보던 그 시간들을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마치고 잠깐 창틀에 손을 얹은 채 멈추던 그 순간들도요. 그것은 사진에 찍히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효부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이 깊어진 건 5년 전부터였어요. 기저귀가 필요해졌고 밤마다 수진을 불렀습니다. 남편 태민은 그 시간에 잠들어 있었어요. 수진 혼자 일어났습니다. 혼자 처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약을 쟁반에 얹었어요. 20년이 지나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간 날 밤 수지는 주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였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손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들지 않아도 되는 손이었어요. 그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실은 형광등 불빛이 희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창문이 없었어요. 바깥이 몇 시인지 알 수 없는 방이었죠. 나수지는 테이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조용하고 성실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어요. 원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외출하신 적이 자주 있으시냐고요. 수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난달에만 3번이요. 한 번은 새벽 2시에 나가셨는데 경찰이 모셔왔어요. 원장의 볼펜이 서류 위를 움직였습니다. 수지는 그 볼펜 끝을 눈으로 따라갔어요. 무슨 말이 적히는지 보려는 듯, 그러나 너무 빤히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원장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어요. 가스불을 끄지 않으신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 다시 끄덕였어요. 2번이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원장의 볼펜이 다시 움직였어요. 서류가 마무리될 즈음 원장이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의 볼펜이 종이에 닿았어요. 그 순간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0.5초였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명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명이 완성됐어요. 원장실을 나서는 수진의 뒤로 책상 위 서류 한 귀퉁이가 보였습니다. 진단 등급란에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3등급. 그러나 2달 전 병원에서 나온 실제 진단은 1등급이었습니다. 수진이 원장과 나눈 대화가 그 숫자를 바꿔놓았어요. 새벽 2시의 외출도 가스불 이야기도 실제로는 한 번뿐이었거나 아예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수지는 잠깐 멈춰섰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은은했어요. 어딘가에서 TV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노인들이 모인 공동 거실 쪽이었어요. 수지는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핸드백 끈을 고쳐 잡고 출구를 향해 걸었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쏟아졌어요. 오후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수지는 잠깐 눈을 찡그렸다가 선글라스를 꺼내 썼어요. 주차장을 향해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원장실 책상 위에 남겨진 서류 한 장이 박순례의 남은 시간을 조용히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천의로 빈집 열쇠를 핸드백 안쪽 지퍼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부동산 명함 바로 옆에요. 요양원 입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수지는 천의로 문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냄새가 먼저 쏟아졌어요. 오래된 나무 장롱 냄새, 한약 찌꺼기 냄새, 그리고 먼지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20년 동안 맡아온 냄새였어요. 수지는 현관에 선 채 한 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TV도 꺼져 있었어요. 소파 위에 시어머니 담요가 개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보지 않은 척 지나쳤어요. 복도를 걸어 시어머니 방 문 앞에 섰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빈 침대였어요. 요 위에 구겨진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박순례가 매일 밤 누웠던 자리였어요. 수지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채 서서 안을 바라봤어요. 5초쯤 그렇게 있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수지는 창문을 하나씩 열었어요. 오전 바람이 커튼을 부풀렸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흩어졌어요. 수지는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명함이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명함 모서리를 2번 접었다 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가 연결되는 동안 창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아래층 이웃 할머니가 화단을 손보다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휴대폰은 귀에 붙인 채였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명함 받았던 사람인데요. 전세 내놓으려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창밖 이웃 할머니는 다시 화단으로 시선을 내렸어요. 아무것도 이상한 일이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지는 명함을 핸드백에 다시 넣었어요.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전 햇살이 소파와 탁자 위에 고르게 퍼져 있었어요. 수지는 핸드백을 어깨에 올리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빈 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3주 후 오후 4시였습니다. 부동산 사무소 안은 복사기 냄새와 커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창가 테이블에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개사, 나수진, 그리고 세입자 부부였어요. 30대로 보이는 2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있었고 아내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페이지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집주인 직접 서명은 안 받나요? 수진이 서류를 당겨오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요. 위임장 여기 있어요. 중개사가 위임장을 받아 훑어봤습니다. 박순례 서명 자리에 남편 태민의 인감이 찍혀 있었어요. 중개사는 특별히 오래 살피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해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세입자 아내가 창밖을 한번 바라봤다가 계약서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좋은 집이라고 했어요. 밝게 웃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어요. 도장 소리가 2번 났습니다. 계약이 끝났어요. 사무소를 나서기 전 수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이체 확인 문자였어요. 오후 4시 37분이었습니다. 수진은 화면을 한번 확인하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중개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사무소 문을 나서자 오후 햇살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선글라스를 꺼내 썼어요. 주차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조금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자 바람이 잦아들었어요. 수지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시동은 걸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다시 꺼냈어요. 이체 확인 문자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선명했어요. 2억이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조수석에 내려놓았어요. 핸들을 두 손으로 잡고 이마를 가져다 댔습니다. 30초쯤 그렇게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어요. 백미러를 봤습니다. 립스틱이 번진 자리를 손가락으로 지웠어요. 그리고 시동을 켰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사무소 창문 너머로 세입자 부부가 중개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날이었어요. 수진의 차는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멀어졌어요. 지하 주차장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 안으로 차갑게 떨어졌어요. 나수진은 시동을 끈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마치고 돌아온 지 15분이 지나 있었어요. 가방은 조수석에 던져져 있었고 선글라스는 아직 얼굴에 있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잔액이 화면에 떴습니다. 2억이 조금 넘는 숫자였어요. 수지는 잠깐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체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멈췄습니다. 3초였어요. 그리고 수신 계좌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친정어머니 최순자의 계좌였어요. 이체 완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잔액이 35만 원으로 줄어 있었어요. 수지는 화면을 껐습니다. 휴대폰을 조수석에 내려놓았어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형광등이 있는 그대로 얼굴을 비췄어요. 수지는 핸들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마를 핸들에 가져다 댔어요. 그렇게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다른 차 시동 소리가 들렸어요. 멀었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미러를 봤어요. 눈 아래가 조금 붉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어요. 수지는 핸드백에서 파우더를 꺼냈습니다. 톡톡 두드렸어요. 립스틱을 덧발랐습니다. 다시 백미러를 봤어요. 아까와 다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나야? 방금 보냈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지는 시동을 켰어요.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오후 햇살이 쏟아졌어요. 수지는 다시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신호가 빨간불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수지는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5달이 흘렀습니다. 5달이 지난 오후 3시였습니다. 요양원 203호 병실은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었어요. 창가 침대에 박순례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반듯하게 세우고 있었어요. 입소 당시보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정 선생이 차트를 들고 침대 옆에 섰어요. 순례에게 오늘 날짜를 물었습니다. 순례가 또렷하게 답했어요. 요일도 맞췄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 주소도 막히지 않고 말했어요. 정 선생의 시선이 차트로 내려갔습니다. 입소 당시 기록과 지금 검사 결과를 번갈아 봤어요. 2장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숫자 차이가 컸어요.
순례가 물었습니다. 저 집에 가도 되겠습니까? 정 선생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트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순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정 선생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입소하실 때 담당하신 분이 누구셨죠? 순례가 창밖을 한번 봤습니다. 주차장 너머로 오후 햇살이 퍼져 있었어요. 순례는 시선을 정 선생에게 돌렸습니다.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알지요. 목소리에 웃음기가 없었어요. 정 선생도 웃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정 선생은 병실을 나와 간호사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입소 당시 진단서 원본을 꺼냈습니다. 지금 차트와 나란히 놓았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볼펜을 집었어요. 오늘 날짜를 적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짧은 메모였지만 또렷하게 적혔어요. 203호 병실에서는 순례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순례는 그 차를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며느리 차와 색깔이 같았어요. 그러나 다른 차였습니다. 순례는 시선을 거뒀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 낡은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것을 집어 열었어요. 안쪽에 사진이 한 장 꽂혀 있었습니다. 집 거실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오래된 사진이라 색이 바랬습니다. 순례는 사진을 보다가 다시 지갑을 닫았어요.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복도에서 저녁 식사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순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리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흘 후 아침 7시 14분이었습니다. 나수진의 아파트 주방에는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뚜껑이 덜거덕거렸습니다. 수진은 가스불 앞에 서서 국자로 냄비 안을 저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아직 묵지 않은 채였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수지는 국자를 냄비 위에 걸쳐놓고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세입자 이름이 떠 있었어요. 수진이 화면을 열었습니다. 문자였어요. 집주인님, 내용 증명 우편이 왔는데 수신인이 박순례 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냄비 뚜껑이 다시 덜거덕거렸어요. 수진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수진이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된장찌개가 넘쳤습니다. 국물이 가스레인지 위로 흘러내렸어요.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뒤늦게 불을 껐어요. 흘러내린 국물을 닦으려다 멈췄습니다. 손등에 뜨거운 국물 한 방울이 튀어 있었어요. 빨갛게 달아오른 자리였습니다. 수지는 그것도 모른 채 다시 화면을 봤어요. 발신인 이름이 보였습니다. 요양원 담당의 정재원이었어요. 수지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주방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어요. 아래층에서 아이 깨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에서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수지는 손등의 빨간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어요. 따가웠습니다. 그제야 수돗물을 틀었어요. 찬물을 손등에 흘렸습니다. 물이 식탁 아래로 뚝뚝 떨어졌어요. 휴대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수지는 물을 잠그고 행주로 손을 닦았어요. 다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세입자 문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신인 박순례, 발신인 정재원.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냄비를 가스레인지에서 내렸습니다. 흘러내린 국물을 행주로 닦았어요. 천천히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다 닦고 나서 행주를 개수대에 던졌어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남편 태민이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침대 끝에 앉았어요. 태민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깨우지 않았어요. 무릎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아침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수진과 태민의 아파트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어요. TV만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빛이 거실벽에 파랗게 번졌어요. 태민이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고 있었어요. 퇴근 후 넥타이를 풀지 않은 채였습니다. 수진이 안방에서 나왔어요.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프린트한 내용 증명 사본이었어요. 수진은 그것을 거실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탁자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서 크게 들렸어요. 태민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화면빛 아래서 태민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퇴소 신청을 했어. 태민은 종이를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TV가 꺼졌어요. 거실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수진이 다시 말했어요. 도장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태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같은 말을 다시 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태민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은 어두운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탁자 위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반으로 접었어요. 다시 접었습니다. 또 접었어요. 네모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더 이상 접히지 않을 만큼 작아졌을 때 수지는 그것을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았어요. 금세 굵어졌습니다. 수지는 창가로 가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은 채였습니다. 빗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수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다시 껐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빗소리만 계속됐습니다. 20년 동안 수진이 가장 잘해온 일이 하나 있었어요.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이 나아지길 기다리고 남편이 말을 꺼내길 기다리고 누군가 먼저 알아봐 주길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날 밤만큼은 기다림이 수진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요양원 담당 의사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선명해졌어요. 정재원. 세 글자였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 기미가 없었어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컵 따랐어요. 마셨습니다. 컵을 개수대에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번졌어요. 수지는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흘 후 오후 2시였습니다. 요양원 203호 병실에 햇살이 가득했어요. 그곳엔 순례의 딸 김선미가 어머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귤을 까고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로 귤 향이 번졌어요. 박순례는 베개에 등을 기댄 채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선미가 귤 한쪽을 내밀었습니다. 순례가 받아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순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에 남이 살고 있더라. 선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반쯤 벗겨진 귤이 손 안에 있었어요. 무슨 말이야?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순례가 짧게 답했습니다. 갔다 왔다. 선미가 귤을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언제요? 지난 화요일. 선미는 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순례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창밖 주차장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통장 한번 봐 볼게요. 술래가 베개 밑으로 손을 넣었어요. 통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어요.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선미가 받아 펼쳤어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5달 전 날짜가 나왔어요. 전세 계약을 맺은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입금 내역이 없었어요. 2억은 어디에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통장을 덮었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주차장에서 차들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그것을 한참 봤어요. 술래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선미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빠 태민의 번호를 눌렀어요. 2번 울렸습니다. 끊었어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색창을 열었어요. 변호사라고 적었습니다. 목록이 떴어요. 선미는 그 목록을 천천히 내려봤습니다. 술래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미야, 조심해라. 선미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술래의 표정이 단단했어요. 걱정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 너머 복도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지나갔어요. 귤향이 아직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미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탁자 위 귤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마저 벗겼어요. 한쪽을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술래가 받았어요. 2 사람은 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반이었습니다. 수진과 태민의 아파트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3번이었습니다. 수진이 앞치마를 벗으며 나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김선미가 서 있었어요. 코트깃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2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선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있어요? 수진이 비켜서지 않았어요. 좁은 현관에 2 사람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선미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봉투를 앞으로 들었습니다. 오빠한테 할 말 있어요. 안쪽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태민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와이셔츠 차림이었어요. 주말 오전이었습니다. 3 사람이 현관에 모였어요. 선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통장인데 전세금 입금 내역이 없어. 태민이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2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였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 선미의 눈이 커졌어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어요. 알고 있었어? 태민이 수진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어요. 선미가 봉투를 거실 탁자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탁자 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오빠가 전세 계약서에 도장 찍어준 거 알아? 나 다 알고 왔다고. 수진이 선미 팔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가씨, 여기서 이러지 말고. 선미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수진이 한 발 물러섰어요. 복도에 그 소리가 울렸습니다. 3 사람이 멈췄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끝에서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들렸어요. 이웃집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복도로 나오는 발소리였어요. 수진이 현관문을 당겨 반쯤 닫았습니다. 3 사람이 좁은 현관 안에 더 가까워졌어요. 태민이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집었습니다. 선미에게 내밀지 않았어요. 그냥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오빠를 봤어요. 태민은 봉투만 봤습니다. 수진은 2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어요. 선미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현관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태민과 수진만 남았어요. 태민은 손에 든 봉투를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현관에 선 채였어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앞치마가 손에 들려 있었어요. 언제 다시 집어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이틀 후 오후 4시였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은 창이 큰 방이었어요. 바깥으로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실내는 조용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두 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쪽엔 전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었고 다른 쪽엔 요양원 입소 동의서와 진단서였어요. 김태민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넥타이가 평소보다 조금 느슨했습니다. 맞은편에 50대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안경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진단서를 집어들었어요. 입소, 당시 3등급 진단이 나왔는데 요양원 자체 재검사에서 1등급이 나왔습니다. 태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진단서에 관여한 적 없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이번엔 계약서를 집었습니다. 이 도장은 본인 인감이 맞죠? 태민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구름이 해를 가렸습니다. 사무실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변호사가 두 서류를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안경을 벗어 탁자에 올렸어요. 태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인도 공범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태민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넥타이 매듭을 잡았어요. 당겼습니다. 더 느슨해졌어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도장을 찍은 경위, 위임 범위,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인지 여부, 법률 용어들이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또렷하게 들렸어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가로젓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퇴근 차량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아래 도로가 붉은 미등으로 채워졌어요. 태민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상담이 끝난 것은 1시간 후였습니다.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퇴근길 바람이 불었습니다. 넥타이가 흔들렸어요. 태민은 넥타이를 고쳐 매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앞에서 멈췄어요. 사람들이 양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태민은 그 흐름 안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번호가 떠 있었어요. 눌렀다가 끊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철 바람이 올라왔어요.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었습니다. 태민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플랫폼에 섰습니다.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터널 안에서 울렸어요. 태민은 선로를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수진과 태민의 아파트 거실에 햇살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식탁 위에 파일 하나가 펼쳐져 있었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서류가 가득했어요. 나수진이 식탁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김선미가 맞은편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김태민은 두 사람 사이 소파에 앉아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파일에서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식탁에 펼쳤어요. 약간 영수증이었습니다. 그 아래 또 한 장. 기저귀 구매 내역이었어요. 또 한 장. 날짜별로 손으로 적은 메모지였습니다. 간병 기록이었어요. 20년치였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20년 동안 쓴 돈 계산해봤어. 2억이 넘어. 선미가 서류를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잠깐 봤어요.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가져가도 된다는 거야? 수진이 선미를 봤어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져간 게 아니야. 받은 거야. 선미가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아닌 숨소리였어요. 그 논리 법정에서도 해봐. 수진의 입술이 닫혔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태미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파일 위에 놓인 영수증 한 장이 에어컨 바람에 흔들렸어요. 아무도 짚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다시 서류를 펼쳤어요. 명절 지출 목록이었습니다. 매년 설날과 추석, 시어머니 생일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20년이 빼곡했습니다. 수진이 그것을 선미 앞에 밀었어요. 선미가 내려다봤습니다. 보지 않은 척하지 않았어요.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었어요. 그러나 팔짱을 풀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있어도 절차가 틀렸어. 수진이 서류를 다시 당겼습니다.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파일에 넣었습니다. 파일을 닫았어요. 그 동작이 천천히 또렷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태민이 눈을 떴어요. 두 여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선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오빠, 변호사 만나봐.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어요. 거실에 수진과 태민만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에어컨 바람이 멈췄습니다. 영수증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민이 물컵을 들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석 달 후 오전 10시였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어요. 천장이 높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고 고르게 퍼져 있었어요. 방청석에 사람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김선미가 앞줄에 있었어요. 코트를 무릎 위에 개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김태민이 앉아 있었어요. 등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피고인석에 나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정면을 보고 있었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요양원 담당의 정재원의 진술서를 들었습니다. 낭독이 시작됐어요. 입소 당시 진단 경위, 가족 측 요청으로 재검사가 미뤄진 경위, 실제 진단 등급과 기록된 등급의 차이. 법정 안에 검사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수진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정면을 봤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낭독이 끝났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증인석에 박순례가 앉았어요. 법정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겨 있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순례를 바라봤어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십니까? 법정이 숨을 참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선미가 눈을 감았어요. 태민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순례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5초가 흘렀습니다. 10초가 흘렀어요. 판사가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순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다음 질문을 준비하다가 멈췄어요. 서류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눈을 깜빡였어요. 피고인석에서 증인석의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례는 수진을 보지 않았어요. 판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판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미가 눈을 떴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민은 손을 내렸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손이 나란히 놓였어요. 판결은 집행유예였습니다. 2억 분할 반환. 친정어머니 명의 아파트의 가압류.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서 또렷하게 울렸어요. 수지는 그것을 들으며 정면을 봤습니다. 20년 세월이 숫자로 정산되는 소리였어요. 판결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정 안에 발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순례가 증인석에서 일어났어요. 법정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 옆을 지나쳤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한 걸음이었습니다. 순례는 멈추지 않았어요. 수진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례의 뒷모습이 법정 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판결로부터 2달이 지난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천의로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세입자가 나간 자리였습니다. 이사하면서 생긴 자국이 장판 위에 남아 있었어요. 네모난 자국이었습니다. 가구가 있던 흔적이었어요. 벽에는 목구멍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액자를 걸었던 자리였어요. 박순례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의자였어요. 순례가 30년 동안 써온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선미가 창고에 넣어뒀던 것을 다시 꺼내온 것이었어요. 등받이가 조금 낡아 있었지만 앉는 자리는 아직 단단했습니다. 노을이 창을 통해 들어왔어요. 순례의 무릎 위에 걸쳐졌습니다. 주황빛이었어요. 가로등이 아직 켜지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거리가 조용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이었어요. 순례가 집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문자였어요. 어머님, 저녁은 드셨어요? 순례가 안경을 썼습니다. 다시 화면을 읽었어요. 10글자였습니다. 순례는 그 10글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였어요. 순례가 휴대폰을 창틀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이 30초 후에 꺼졌어요. 순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나왔어요. 반찬통이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선미가 어제 가져다 놓은 것이었어요. 뚜껑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미의 글씨였어요. 크고 또렷한 글씨였습니다. 순례가 된장찌개 통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퍼졌어요. 순례는 냄비에 찌개를 옮겨 담았습니다. 가스불을 켰어요. 파란 불꽃이 올라왔습니다. 찌개가 끓는 동안 순례는 그릇을 꺼냈어요. 밥을 담았습니다. 수저를 놓았어요. 하나였습니다. 창틀 위 휴대폰 화면이 끝내 다시 켜지지 않았어요. 순례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저를 들었어요. 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뜨거웠어요. 후 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었어요. 창밖에서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나였어요. 그 다음 하나, 또 하나. 거리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천의로 창문에도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순례 혼자였지만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수저 소리만 조용히 났어요. 찌개 냄새가 비어있던 거실을 채웠습니다. 휴대폰은 창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진 채였어요. 그 옆으로 겨울 달빛이 가늘게 들어왔습니다.